조직인의 특성입니다. 자, 조직인의 특성입니다. 네, 오늘 배우는 조직인의 특성과 그 다음에 배우게 될 동기부여가 왜 이 조직론에 있는 분도 있고 인사행정론에서 하는 분도 있느냐는 걸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이 조직인 사람이죠, 그죠? 이 사람의 특성에 대한 부분이고 이 사람을 어떻게 동기부여할 것이냐의 문제를 어떤 학자들은 이걸 조직론에다 다루고 어떤 교수님들은 이걸 인사행정론에 다룬다 그랬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다 합리적이에요. 이유가 이 조직은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조직은 A, B, C, D, E가 있다. 이 5명의 인간이 있다면 이 인간들이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하도록 조직을 그 상호작용에 뭐죠? 이 구조를 짜주는 거라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이 E는 B, D, C, A를 다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살짝 바꿔서요. 이렇게 한 팀이 되고 이 중에 D가 이 4명 중에 조장이 되고 E가 여기서 리더가 되면 이 사람이 여기에 과장, 이 사람이 부과장이 되면요.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법이 달라지잖아요. A는 직접 E한테 갈 수도 있겠지만 주로 그것보단 부과장과 커뮤니케이션하고 부과장이 다시 과장에게 커뮤니케이션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짜주는 게 이런 걸 우리는 조직입니다. 우리 인사는 뭐라 그랬습니까? 인사는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아니라 E라는 이 사람, 과장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이런 사람을 모집하고 시험 보고 채용, 임용이죠. 임용하고 이 사람 어떻게 능력 발전을 시킨다든지 교육, 훈련을 시켜서 승진을 시키고 여기 또 있죠. 여기도 뭐 이래 성과 평가를 하고 승진을 시키고 이도 어떻게 되죠? 징계도 주고 어떻게 퇴임도 시키고 또 뭐죠? 연금도 주고 우리는 요거를 하는 겁니다. 요거 그죠? 우리가 하는 건 인사행정은 요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커뮤니케이션 하고 어떻게 성과를 내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는 성과 그 자체 그리고 모집 이 A, B, C, D, E를 어떤 특성을 A는 뭐 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뭐죠? 제가 타자수다. 그럼 타자를 얼마나 잘 치는 사람을 어떻게 모집해서 어떻게 타자 시험을 봐서 어떻게 채용해서 능력 발전, 교육, 승진시키고 징계하고 퇴임하고 연금을 주냐. 이게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인사행정이고요. 조직론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 첫 시간에 제가 설명드린 이렇게 이들을 어떻게 상호작용하게끔 만들어서 보다 많은 조직의 목표 달성을 하느냐의 문제이죠. 그죠? 이걸 할 때 이 사람이 인간이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냐? 기본적으로 인간이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 그 이야기를 조직론에서 배운다는 얘기는 인간들이란 정말 한심하다. 때리고 시켜야지 일을 한다. 그렇다면 조직을 어떻게 편성해야 되겠어요? 그런 특성에 맞도록 편성해야 되죠. 그리고 인간은 동기부여를 해야 된다. 그러면 조직을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 뭐죠?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조직론을 본다는 사람들은 이거를 조직론에서 설명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인사행정론에 설명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니네 조직론자들이 이렇게 해서 성과를 내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람이 어떻게 동기부여를 얘기한다고 하지만 조직인의 특성과 동기부여는 결국은 사람 그 자체에 대한 이야기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행정론 파트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인사행정론은 다르기도 하고 어떤 조직론은 다르기도 하고 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자, 우리 일단 그래서 조직인의 특성을 한번 봅시다. 내가 방금 설명했던 것들은 주로 여기 있는 내용들이고 한번 읽어보시고요.
야, 먼저 우리 조직인에 대해서는 먼저 조직인을 사람을 어떻게 유형으로 분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들도 지금 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어떤 유형, 지금 공무원 공부하는 유형, 그 공부하지 않는 유형, 사기업 갈 유형 이렇게 나누듯이 조직인에 대한 유형을 사람을 어떻게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는데 그 유형론에 대해서 보는 겁니다. 첫째, 맥그리거의 X, Y 이론. 이거는 아마 상식 중에 상식이죠. 이걸 모르는 아마 교수님 저 맥그리거 X, Y 이론 처음 들었습니다. 라는 학생은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이 선택한 뭐 사회나 경제 과목에 이게 없었거나 또는 여러분 중에 그 뭐 경영학이나 행정학이 아닌 뭐 이런 그 뭐 어문학 계열에 다니는 학생들은 뭐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과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있어서 맥그리거 XY 이론은 상식 중의 상식,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맥그리거는 인간의 본질에 대한 기본 가정을 두 가지로 구분했어요. X와 Y로. X는 어떤 사람이냐면 인간을 아주 나쁜 사람으로 보는 나쁘다기 죄송합니다. 나쁜 사람으로 본다기보다 뭔가 채찍을 가하고 뭐 일을 시켜야 되고요. Y는 인간은 기본적으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 뭐 자기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뭐 환경을 만들어주면 된다 이런 주의입니다. 한번 볼까요? X 이론은 인간은 기본적으로 게으르고 책임의식도 약하고 변화를 싫어하고 창의력이 부족하며 동기부여는 생리적 욕구나 안전 욕구에 머무른다. 인간이란 그런 인간들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미소수관 상태로 주로 봅니다. 그래서 X 이론에 기초한 관리 전략은 조직 구성원에 대한 통제 또는 뭐죠? 엄격한 감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벌을 주는 당근과 책찍 전략이 필요하다. 그런데 현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교육수준도 높고 하기 때문에 현대 이상적인 인간은 뭐예요? 맥그리거 현대 이상적인 인간은 X인간이 아니라 우리는 사람을 Y인간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저도 여러분들을 기본적으로 X이론으로 보지는 않았죠. 교수도 학생들을 Y이론으로 봐야 됩니다. 뭘까요? Y이론은 인간이 일을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인간은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 감독과 자기 통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창의력 돌진이고 동기부여는 생리적 욕구에서부터 자아실현 욕구까지 모든 계층에서 유발된다. 우리가 지금 이 생리적 욕구와 자아실현 욕구를 배우지 다음 동기부여 이론에서 배워서 조금 어렵게 느낄 수도 있는데요. 네, 그러면 요걸 좀 이해 못하는 학생들은 다음 장에 있는 동기부여 부분을 한번 보시기, 매슬로의 욕구 이론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Y이론에 기초한 관리 전략은 조직 구성원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인간성을 존중하며 자아 발전을 유도한다는 전제하에 조직의 목표와 인간의 목표가 통합될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죠? 뭐 이해하겠죠. 주로 X이론과 Y이론 차이점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봅니다. 자, 그런데 맥그리거의 이 X이론과 Y이론은 사회가 조직론 또는 여러분 경영학에서도 아주 뭐 전통적인 상식입니다. 이렇게 X이론과 Y이론을 얘기하니까 몇몇 학자들이 어이 X이론 뭐 Y만 있느냐 Z도 있다 이래가지고 Z이론을 주장했어요. Z이론을. 그런데 이 Z이론을 주장한 사람들은 많습니다. 볼까요? 론드스타트도 Z이론, 로리스도 Z이론, 그 다음에 오우찌도 Z이론. 이렇게 사실 좀 더 있는데요. 이 대표 이런 세 사람 정도만 알면 됩니다. 이 세 사람이 다 Z이론을 주장했단 말이에요. 근데 Z이론을 주장했는데 이 세 사람이 얘기한 이 Z이론의 Z가 조금 달라요. 론드스타트는 맥그리거가 X, Y로만 나눴는데 자기는 Z로 보면은 어떻게 자유방위명 관리 방식에 맞는 게 Z인간이라는 새로운 제3의 이론을 만들었고 로리스는 상황 적응적인 인간이다. 그래서 새로운 Z이론을 만들었고 오우치는 미국에서의 일본식 관리 방식을 Z이론이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Z이론 그러면 이 세 가지를 다 생각하고 뉘앙스에 맞춰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이게 이때까지 가장 많이 시험에 전통적으로 나왔었는데요. 오우치의 Z이론이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자, 알아봅시다.
룬트스테트의 제트 이론은 자유방위명 관리 방식이다. 룬드스타드는 X 이론이 권위주의, Y 이론은 민주주의형이라면 Z이론은 자유방위명 관리 방식으로 보았습니다. 로리스는 고정적이고 획일적인 관리 전략의 절대성을 의심하면서 상황적인 관리 전략으로 Z이론을 제시했다. 현대의 조직관리 방식은 변화하는 행정학의 대응을 강조하는 조직관리 Z이론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오치는 미국에서 일본식 경영방식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Z이론을 제시했는데요. 미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일본식 관리 특징은 이걸 아시죠? 종신고용, 또 일본이 상당히 종신고용이죠. 구성원에 대한 느린 평가, 비전문성에 기초한 모집과 배치, 지나치게 전문성만 해서 아주 작은 곳에서 몰입하는 그런 것보다는 약간 계급제라는 얘기죠. 비공식적 통제도 중요하고요. 집단적 의사결정과 집단적 책임, 직원에 대한 전인격적 관심. 이건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이런 거 상당히 동양적인 거잖아요. 그죠? 이런 상당히 동양적인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시험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세 번째, 자, 우리는 첫 번째 맥그리거의 X, Y 이론을 배웠고, 두 번째 Z 이론을 배웠고요. 세 번째 아지리스의 미성숙, 성숙 이론입니다. 아지리스는 인간의 성격은 미성숙 상태에서 이렇게 성숙한 상태로 변화하며 현재의 성격은 미성숙에서 성숙에 이르는 어느 지점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인은 그 성숙성의 정도에 따라 관리 전략이 차별화돼야 된다. 미성숙한 조직인의 특징은 주로 X이론, 성숙이론 Y이론에 가깝다. 그래서 아지리스는 조직의 관리 방식에 따라 인간의 성숙성의 정도가 결정된다고 보았는데, 조직의 관리 방법으로 직무 확장이나 참여적 리더십 이런 걸 통해서 조직인을 성숙하도록 만들어요. 직무 확장이 뭐죠? 요만한 조그마한 내로한 일만 시키는 게 아니라 조금 더 폭넓은 이론을 시켜서 그 사람을 좀 더 성숙되게 해야 된다. 참여적 리더십 이런 것들을 강조했다. 아지리스의 성숙, 미성숙 이론이다. 알아두시고. 샤인의 인간 모형, 샤인. 이 샤인의 인간 모형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하고요. 샤인은 조직 이론의 발달 순서에 따라 조직 내 인간의 본질을 합리적 경제인, 사회적 인간형, 자아실현 인간, 복잡한 인간형으로 나눴습니다. 이거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합리적 경제인. 이건 뭐 합리적 경제인은 뭐예요? 기본적으로 경제학에서 가정하는 거죠. 이기적 인간이죠. 자신의 이익을 최대한 인간이고. 사회적 인간, 사회관계를 강조하고. 자아실현 인간, 그죠? 그 다음 복잡한 인간입니다. 자, 여기를 보면요. 합리적 인간형은 자 먼저 뭐 이거는 설명 안 해도 쉽고 합리적 인간의 자신의 이익을 최대한 사회적 인간은 사회적 관계, 소속감과 일체감을 강조하고요. 자아실현은 개인의 긍지와 자부심 뭐 이런 걸 강조하는 거죠. 그다음에 뭐죠? 복잡한 인간형은 모르겠어요. 도대체 인간이 뭘 하는지 다양한 욕구와 잠재력을 가진 존재로 보는 거 인간은.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요 네 가지의 각각의 특성도 알아야 되지만, 자, 여기서 한 가지 꼭 줄치고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이겁니다. 자, 합리적 경제는 이 고전적 조직 이론에서 가정했어요. 자, 그럼 고전적 조직 이론 교수님 뭡니까? 자, 이거는 조직 이론 제 책의 조직 파트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제 책 181쪽에 보면 있고요. 자, 이거 별도로 지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책을 보세요. 한번 읽어보시고. 사회적 인간형은 신고전적 조직이론이나 인간관계론에서 상정한 거고요. 아시겠죠? 인간관계론. 세 번째, 자아실현 인간은 성장 이론 및 현대적 인간관. 또 적어 놓으십시오. 후기
후기 인간 관계론, 후기 인간 관계론이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론에서 강조되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복잡한 이거는 상황론적 조직이론. 이것도 현대적 조직이론입니다. 현대적 조직이론이 여기도 해당되고 여기도 해당되지만 여기는 주로 후기 인간관계론이나 성장이론, 상황론적 조직이론은 복잡한 인간관계다 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후기 인간관계론은 어디죠? 이 사실은 인간형과 관계가 있다. 요게 더 중요합니다.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는 조직인 개인의 특성입니다. 자, 조직인 개인의 특성인데요. 조직인 개인의 특성. 자, 조직인 개인의 특성은 크게 직무 만족, 그 다음에 조직 몰입, 조직 시민 행동, 그 다음에 공공봉사 동기라는 이 네 가지를 명확하게 알아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는 최근에 시험 문제가 좀 많이 나와요. 잘 나오네요. 자, 봅시다. 직무 만족. 직무 만족이란 조직인이 자신의 직업이나 직무에 대해 느끼는 만족의 정도. 너무 당연한 겁니다. 직무 만족은 개인들이 자신의 전반적인 직무에 대해 느끼는 정서적 직무 만족과 직무와 관련된 특정 요인에 대한 임금이라든가 근무 시간 이런 것 때문에 만족하는 인지적 만족으로 구분된다. 자, 알아두시고 여기서는 직무 만족입니다. 직무 만족. 행정학에서 직무 만족에 대한 연구는 주로 직무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는 것과 개인의 직무 만족에 따른 효과에 대한 연구들이다. 직무 만족에는 알아두시죠. 이거 상식이니까 읽어봅시다. 직무 만족에는 조직 요인, 개인적 요인이 영향을 미치고 한편 직무 만족의 효과는 생산성. 그러니까 직무 만족이 높으면 생산성이 높을 수도 있겠죠. 이직률도 낮을 수도 있고요. 조직 시민 행동 등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연구되고 있다. 이걸 보면은 직무 만족이 이런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겠지. 근데 자,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습니다. 시험 문제나 아니면 일반적인 여러분들 사회생활 하실 때도 자, 이 부분 한번 읽어봅시다. 대체로 직무 만족이 생산성과 조직 시민 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이직률을 낮추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반드시 그렇다고 볼 수는 없어요. 아시겠죠? 이해하시겠죠? 자, 그럼 시험 문제도 우리가 여러분 뉘앙스로 풀어야 돼요. 대체로 직무 만족은 생산성과 생산성을 높이고 이직률을 낮춘다는 보고가 있다. 그런 연구가 있다. 이것도 맞는 말이지만 맞죠? 반드시 그렇다. 이런 거 틀리다는 거죠. 주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직무 만족과 생산성 관계에서 직무의 난이도가 영향을 미치는 것을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직무 만족을 하면 생산성이 높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통상적으로 직무 만족을 하면 생산성이 높다고 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그렇다. 이렇진 않다는 얘기입니다. 직무 만족 받고요. 조직 몰입. 조직 몰입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겠죠? 행정인이 자신이 속한 정부 조직이 가지는 심리적 애착을 의미합니다. 즉, 공무원이 정부 조직과 자신을 동일시하며 조직에 헌신하고자 하는 그 정도. 조직 몰입이 높은 경우는 좀 바람직하겠죠, 그죠? 직무 만족은 개인이 부여받은 직무와 관련된 태도이므로 직무 환경이 변하면 비교적 쉽게 변할 수 있지만 조직 모금은 본인이 소속된 조직 전체에 대한 태도이므로 비교적 오래 지속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몰입은 상당히 그 본인에 대한 조직에 대한 태도이기 때문에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는 거다. 조직 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인구 통계학 적으로는 나이, 그러면 나이가 든다고 또 반드시 조직을 몰입하느냐 그런 거 아닌데 이런 변수들이 영향을 그래도 가장 많이 미치더라. 근속 연수, 교육 수준, 성별, 직무 요인, 역할 요인, 역할의 모호성이나 갈등 요인, 조직 요인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런 요인들 외지 마세요. 이런 거
외우지 마시고 그냥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정도만 아시고. 그 다음에 조직 시민 행동입니다. 조직 시민 행동은 아주 중요합니다. 조직 시민 행동이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회사를 갔어. 여기 회사는 공직으로 들어갔어요. 이렇게 여러분 입사 동기가 A, B, C, D가 있습니다. 근데 A는 자기 일만 해요. 남의 일 절대 안 도와줘. 그러면 B는 자기 일도 하고요. 플러스 뭘 하느냐? 예, 플러스 뭐 바닥에 물이 떨어져 있다면 물을 닦기. 그죠? 자기가 청소하는 것도 아닌데도 뭐 커피가 커피가 없다. 그럼 창고에 가서 커피도 갖고 온다든지 이런 일을 한다 이거죠. B는. 그러면 요 A는 공식적인 자기 일만 하고 이 B는 자기 일 플러스 요런 일들을 한단 말이죠. 요게 뭐 요게 남을 위하는 거죠. 이타적 행동이잖아요. 요게 조직 시민 행동이라는 거죠.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조직의 리더라면 조직 시민 행동을 하는 사람을 더 선정하겠죠. B를 더 선호하게 된다는 거죠. 자, 조직 시민 행동이란 조직인의 이타적인 행동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타적인 행동. 즉, 개인에게 공식적으로 요구되는 직무 배분을 넘어서 공식적으로 요구되는 일로 우리는 공식적인 일을 열심히 한다 그래서 조직 시민 행동을 한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 A는 조직 시민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지 일인데 그거는 넘어서 조직 전체 기능에 도움이 되는 이타적인 활동이에요. 조직에서 직원들은 공식적인 업무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 대한 지원 활동, 사회봉사, 직원들과 화합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이 조직 시민 행동이다. 조직 시민 행동 형태는 이타주의, 그다음에 성실, 그다음에 스포츠맨십, 시민정신 뭐 이런 식으로 주로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의 연구에 따르면 조직 시민 행동을 유발하는 요인으로는 주로 원만하고 성실한 성격, 조직이 절차적 공정성을 지각하는 경우, 뭐 이름이 높다. 조직이 이런 절차적 공정성이 있구나. 그런 것들을 지적하는 경우, 조직의 몰입 이런 거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다. 어쨌든 이 조직의 절차적 공정성을 지각한다.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 조직이 이런 절차적 공정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 더 조직 시민 행동을 하는 경우가 더 높더라는 거예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 다음에 조직 몰입을 더하는 사람, 위에서 배웠죠. 그 조직에 몰입이 더한 사람이 조직 시민 행동, 이타적 행동을 좀 더 하더라. 예. 이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절차적 공정성. 여러분, 불공정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나와 같이 이런 인사행정론을 하는데 남재걸 교수가 이제 교수로서 강의를 한단 말이죠. 이게 우리는 하나의 배라면 내가 선장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남재걸 교수님 되게 불공정해. 저분은 말이야. 자기가 아는 학생들이 점수 많이 주고 되게 불공정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우리가 지금 오프라인으로 또는 지금 오프라인으로 같이 앉아서 교실에서 공부한다면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타적 행동을 하겠어요? 내가 누가 나와서 칠판 좀 지워줄래? 그럼 아무도 안 할 거예요. 그죠? 남재 교수님 정말 공정하신 분이야. 예. 이렇게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더 나와서 저분을 위해서 내 칠판도 좀 닦아줘야지. 이렇게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조직에 대한 절차적 공정성을 지각하는 사람이 훨씬 더 좀 더 조직 시민 행동이 유발될 가능성이 높다. 이것도 좀 알아두세요. 예, 조직 시민 행동. 예, OCB라고 합니다. 자, 공공봉사 동기 이론. 요게요, 최근에 시험이 아주 많이 나오더라고요. 공공봉사 동기 이론. 이거는 뭐냐면은, 공공봉사 동기는, 자, 우리 행정학과 들어오는 학생들은, 보자. 행정학과 들어오는 학생들은 탁과의 학생들에 비해서 뭔가 어떤 비교되는 특성이 있을 것이다. 여러 가지, 나 어렸을 때 나도 이제 행정학과 다니면서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되게 보수적이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상대적으로,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그런 애들이 있어요. 보수적이다. 또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제가 있을 때 농촌에서 들어온 차들이 많았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예, 행정학과 나왔을 때. 뭐 이렇듯 우리 행정학과 들어온 학생들에는 어떤 특징이 존재할 수 하더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 공무원이 되는 사람과 사기업에 있는 사람 사이에서의 어떤 특징이 존재하더라. 이 공무원이 되는 사람 또는 되고자 하는 사람 또는 된 사람, 그죠? 공무원이 이 사람은 공무원을 꿈꾸는 사람, 그리고 현재 공무원인 사람,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 사기업에 비해서 봉사에 대한 동기가 좀 더 높더라 하는 게 이 공공봉사 동기 이론이에요. 또는 공공 서비스 동기라고도 합니다. 뭐냐면 페리에 의해서 주로 주장되는데요. 공공봉사 동기는 공공부문의 종사자들이 상이한 가치 및 욕구 체계를 갖고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 자, 그러면 공공부문의 종사자들은 공공이익을 위해 봉사하려는, 자, 네, 그 공과 사부분이 뭐죠? 상이한 가치체계와 욕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공공부문은 공공이익을 위해 봉사하려는 윤리의식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직을 단순히 직업으로 인식하기보다는 공공봉사에 대한 소명이나 의무로 인식하는 경향이 더 높다.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저는 이건 좀 맞다고 생각해요. 예, 저도 그랬고, 우리가 잠깐 여담을 하자면요. 여러분 이제 공무원이 되잖아요. 여러분 중에 이제 공무원 5급, 7급, 9급이 되기 위해서 공무원이 시험을 봅니다. 이게 국가직이든 지방직이든 사실 우리가 일반인들은 만약 공무원의 가족이 없다면 일반인들이 이 공무원을 뭐로 봅니까? 어떤 스크린이 쳐져 있죠. 이 스크린이 뭡니까? 텔레비전이 주로 많아요. 또는 여러분은 SNS를 통해서 봅니다. SNS를 본 이 공무원들은 주로 이 굿 포인트를 보게 되냐, 배드 포인트를 보게 되냐면 이 배드 포인트를 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공무원에 대한 인식이 되게 왜곡된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곡된 게 되게 많고요. 현실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공무원을 보면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국가와 자기 지역에 대한 사랑과 봉사의식은 생각보다 되게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금 우리가 전쟁이 발생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전쟁을 발생했다. 우리가 에, 북한 에, 주체 사상으로 무장한 사회주의가 우리 남한에 내려왔다. 이해하시다. 그러면 남한의 공무원들은 뭐죠? 반동분자들이잖아요. 다 죽여야 돼요. 100만 공무원을 다 죽일 수도 있다. 예. 그럼 뭐죠? 만약에 나라가 뭐 북한만 있을 수도 있겠고요. 뭐 모든 외적이 중국, 일본, 미국, 뭐 러시아 모두가 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들이 만약에 우리나라를 나라가 국권이 침탈됐다, 뺏겼다 그러면 제일 먼저 죽는 사람들이 공무원들이죠. 이 사람들은 일단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했으니까. 그리고 만약에 나라가 뺏겼다면 이 공무원들은 가장 먼저 죽을 각오를 하는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그런 측면도 있고요. 국가에 대한 애정, 그리고 자기 지역, 정부에 대한 애정이 사실은 생각보다 되게 강해요. 그럼 이렇게 물은 학생들이, 교수님. 그런데 왜 그렇게 부정적인 것들이 많아요? 음, 그게 우리 행정학과 학생들이, 예, 우리 지금 이 수업을 배우면서 우리가 느끼는 거잖아요. 뭐라 그랬습니까? 관료제잖아요. 이 공무원들은 100만 명의 대통령을 정점으로 형성된 이 100만 명의 관료제가 개별 개인들이 모두가 다 공공 봉사 동기로 무장을 했다 하더라도 이들의 일이 효율적이냐? 이거는 퀘스천입니다. 아무리
개인들이 모두가 봉사 동기, 그러면 개인들이 100만 명은 다 봉사 동기가 높으면 일 처리하는 게 효율적이냐? No. 그건 다르죠. 이건 다른 문제라는 거죠. 물론 또 현실적으로 다 100만 명이 봉사활동을 그건 아니죠. 봉사성이 높으냐. 이건 다르다는 거죠. 또 100만 명이 다 봉사성이 있다고 해서 여기에 있는 5천만 명의 뜻을 잘 반영하는 민주적 정부이냐? 이것도 퀘스천이죠. 예. 이거랑은 다르게 이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봉사의식은 일반 국민들보다는 조금 더 높거나 다르지 않을까라는 전제가 이 공공봉사 동기론입니다. 자, 공공봉사 동기에 대한 정의는 학자들의 약간 차이가 있지만 공공기관에서 지역사회, 국가를 위해 봉사하려는 이타적 동기로 정의될 수 있다. 좀 이해하시겠죠? 나 충분히 이해를 하겠어요. 공공봉사 동기. 예. 이거는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줄 수 있는데, 첫째는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의 공직을 선택하게 되는 직업 선택의 동기로서, 아까 설명했듯이, 두 번째는 공공에 봉사하고 금전보다 다른 가치를 우선시하는 이타적 행동 결정의 추동적 기제. 그러니까 공공에 봉사하고 일을 실제로 하면서, 이게 중요하죠. 금전보다 다른 가치를 우선시하는 이타적 행동의 추동 기제. 자, 공무원이 되면서 금전적 가치보다는 나는 정말 국가를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행동을 더 하겠다. 이런 행동. 네, 이런 것들이 공공봉사의 동기가 아닌가. 실제로 여러분들 공직에 일을 해보면 여러분들 선배와의 질문에서도 그런 질문들이 많던데요. 공무원의 메리트가 뭐냐? 아, 이 현실적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그 공무원이 하는 일이 실제로 얼마나 시민들에게 의해서 정말 아주 좋은 결과를 도출하느냐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을 배운 학생들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개개인의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사명감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만족도라든가 행복감은 좀 높습니다. 페리와 와이즈는 공공봉사 동기와 관련된 다음에 세 가지 기본 명제를 이 페리와 와이즈가 제시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렇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공공봉사 동기가 큰 사람은 공공조직의 구성원이 될 가능성이 클 것이다.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이게 맞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페리와 와이즈가 한 얘기예요. 공공조직에서 공공봉사 동기는 성과와 정의관계에 있다. 그리고 공공봉사의 동기가 높으면 성과가 높다는 거예요. 이 페리와 와이즈가 그랬어요. 일반적으로 공공조직에서 공공봉사 동기 수준이 높은 사람의 경우 실용적인 인센티브에 보다 적게 의존할 것이다. 공공봉사 동기가 높은 사람들은 야, 돈 더 줄게, 인센티브 더 줄게, 여행 보내줄게, 거기에 덜 민감하다는 거죠. 근데 이게 왜 가치가 있느냐 이렇게 만약에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공공봉사를 높은 사람을 뽑으면 되죠. 공직 채용과 교육 훈련에서 이런 활용도가 높다는 거죠. 이런 연구 결과가 있다는 것들을 활용한다는 거죠. 그죠? 자,